않고 이제 구체적인 사안을 아직 제가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문제점을 파악한 데 다시 한번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 가운데 2명이 낙마했고 대통령의 입 역할인 청와대 대변인은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발목이 잡힌 건데요. 과연 어디까지가 건전한 투자이고 어디부터가 투기인 걸까요? 화요일에 오아시스 함께해 주시는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했고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 철회가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들어 최초의 지명 철회죠. 네, 지난 31일에 대통령이 직접 결정했고 청와대가 발표했는데 자진 사퇴의 예는 있었습니다만 지명 철회는 이제 최초였는데 그 표현에서 청와대나 대통령의 화나 짜증이 좀 묻어났다고 할까요? 뭐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었지 않습니까? 예. 외유성 출장이나 자녀의 호화 유학 같은 것들도 있었습니다만 결정적인 게 이제 해적 학회, 그러니까 가짜 학회 참석 사실이었는데 이게 돈만 내면은 논문 기록을 올려주고 놀다 오는 그런 학회인데요. 네. 대표적인 해적 학회에 참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청와대 발표에서는 이걸 스스로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와대로서는 알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지명 철회라는 최초의 전례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 당사자가 보고를 하지 않아서 몰랐다라는 해명이 오히려 더 이 부실 검증 논란을 키운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게요. 뭐 알았으면 아예 지명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뜻인데 지명 철회라는 거는 사실 당사자가 보고하지 않는 걸 검증하는 게 공적인 인사 검증 과정이거든요. 그렇죠. 조동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후보죠. 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외국 출입국 기록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야당과 언론이 지적하는 것처럼 이것만 좀 들여다봤어도 문제를 포착할 수 있었다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 네. 민간 기업들도 어떤 새로운 자리에 외부 인사를 발탁할 때는 평판 조회라는 걸 합니다. 레퍼런스 체크이라고 그렇죠. 그러는데 그러니까 주변 인사한테 전화를 해서 이 사람이 예전 직장에서 어떤 평판을 얻었는지를 조회하는 과정인데요. 저도 이런 전화 몇 번 받아봤는데 물론 형식적으로 하는 곳들도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네.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변명을 해줄 수 없을 정도로 다그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땐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민간 기업도 이런데 예를 들어서 각종 기록이라든가 정보에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청와대가 이걸 못했다는 건 좀 이상하다 하는 여론이 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또 이 부실 학회 의혹은 지난해 그 대대적으로 언론 보도가 되면서 그렇습니다. 네. 집중적으로 또 조명이 됐던 사안인데 네. 이런 부분 거르지 걸러지지 못했다. 않았다는 이런 거죠. 부분 여러모로 아쉽습니다. 네. 자, 이 낙마한 두 후보 모두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도 또 잡음이 일었죠. 그렇습니다. 조동호 전 후보자 같은 경우도 사실은 문제가 됐던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보다 부동산 규모는 더 컸어요. 근데 네. 워낙 해적학회 이슈가 커지다 보니까 이게 크게 거론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다 부동산이 문제가 됐습니다. 최 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세 채, 그러니까 내정 직전에 딸한테 증여를 한 채였기 때문에 두 채가 됐는데 결국 이 다주택자라는 점이 이제 논란거리가 됐습니다. 네. 한 채에 대한 그 증여 과정도 좀 석연치 않았죠. 그러니까 세 채라는 게 부담스러워서 내정 직전에 증여를 했는데 이 월세로 딸한테 지불하는 금액이 160만 원 월, 네. 연 1,960만 원입니다만은 이게 이제 이른바 종합과세 기준이 2천만 원 바로 밑에 턱걸이를 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월세를 지불하면서 딸의 증여세를 도왔다는 의혹도 사고 있으니까 부동산 업계 표현으로는 뭔가 꾼의 냄새가 난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거든요. 네. 물론 이제 불법적인 건 지금까지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은 다만 이제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펴는 부서의 수장이 이런 점에서 이제 여론이 상당히 불같이 일었던 거고요. 그런 점에서 인사 검증이라든가 인사 라인 자체에 대한 책임론도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자, 이 두 후보자의 낙마에 하루 앞서 이 청와대 대변인의 또 네. 투기 의혹도 불거졌는데 결국 김의겸 대변인이 사퇴를 했죠. 그렇습니다. 재개발 지역인데 25억 원짜리 상가를 이제 10억 대출 끼고 샀다는 건데요. 물론 당사자는 항변거리가 좀 있었습니다. 우선 투기가 아니라는 건데 요지는 30년간
집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무주택자였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모를 모시고 살기 위해서 준비한 거다 하는 거였는데 그런 항변이 좀 궁색해진 게 이 재개발 지역에 실제 거주할 수 있으려면 한 4년 가까이 기다려야 되거든요. 바로 살려고 했던 거냐 이런 논란도 좀 있었고요. 또 사태의 변에서는 내 집 마련에 무능했던 내게 질려있던 아내가 매입을 결정했고 결정이 났을 때 나는 어쩔 수 없었다 이런 거였는데 이것도 사실은 뭐 아내 탓하는 거냐 하는 그런 정서적인 비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 주장처럼 투기라고 봐야 할지에 대해서는 이론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분이 주장한 게 두 가지인데 만약에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내 집이 있는데 또 샀다면 이거는 이제 투기라고 볼 수 있고 아이유 논란에서도 벌어졌습니다만은 또 하나는 시세 차익을 실제 누렸을 경우에 투기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이 사람은 이제 실거주 목적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상당히 그 가격이 올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투기는 아니다 그럴 수 있는데 저희들끼리 그 기자들끼리도 한번 토론을 해봤어요. 이 문제에 관해서. 그랬더니 대부분이 우리 국민들과 같은 정서더군요. 한겨레 신문 기자 시절에 이걸 샀으면 전혀 문제 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공인으로서 대통령의 입으로서 현직 중에 그것도 이제 큰 금액을 대출받아서 산 것은 결코 적절치 못한 처신이었다. 이런 결론들을 내린 바 있습니다. 네, 그 김 전 대변인도 마찬가지지만 하나같이 이제 투기가 아니다 이렇게 당사자는 그렇게 항변하는 거죠. 내놓고 있는데 이게 투자냐 투기냐 구분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우선 법적인 것부터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법적으로는 공직자윤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로서의 직위라든가 공직자로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경우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이고 사법 처벌도 뒤따르게 되죠. 근데 이 경우가 참 심증과 물증이 애매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또 문제가 되는 게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10억을 주고 2014년에 용산 땅을 대출 끼고 산단 말이죠. 그게 2년 만에 시세가 26억이 되는데 입주권과 상가 분양권을 받게 되는데 자기가 이제 지역구 의원으로 활동했던 지역이거든요. 용산 참사가 났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과연 그 정보를 이용한 것이냐. 그건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거든요. 비난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러다 보니까 늘 문제가 되는 거고요. 사실은 과거의 장관 후보자들이 가장 낙마를 많이 했던 건 부동산 중에서도 위장 전입이었어요. 아이들 교육 문제라든가 부동산 투기 때문에 위장 전입을 하면 이것도 명백한 불법입니다. 주민등록법상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니까 이런 경우는 상당히 그 낙마들을 많이 했고 최근 들어선 후보자들에 대해서 위장 전입 사례들이 많이 걸러지는 편이에요. 이건 걸러지고 있는데 이제 과연 투기를 했느냐 이건 법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거르기가 상당히 힘든데 예를 들어서 불법 재산 증식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 경우도 판례에는 투자와 투기를 구분할 수 있는 것처럼 돼 있어요. 정상적인 가격 오름세와 부합하느냐 이걸 따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개별 사례로 들어가면 참 그 정상적인 가격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늘 논란이 벌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이걸 명백하게 구분하지 못해서 이번에 이렇게 두 장관의 낙마로 끝이 나더라도 나중에 또 이 문제는 계속해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법적으로 그렇다면 이 경제학에서는 투자와 투기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그러게요. 이것도 이제 18세기에 투기라는 개념이 등장해서 구분해보자.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만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도. 왜냐하면 투기 자체가 자본주의 시장에 필요한 윤활유 역할을 한다. 투기 심리라는 것이 가격을 금방금방 움직이게 해주니까 가격에 반영이 된다. 수요가. 이런 시각이 있는가 하면 이게 탐욕과 두려움 때문에 자본주의를 망치는 흑탕물이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결론을 못 내리는데 뭐 일각의 시각들을 정리해 보면 결과에 따라서 구분하기도 하죠. 뭐 성공한 투기는 투자라고 불러주고 실패한 투자는 투기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방식에 따라서 터무니없이 많이 남기려고 하는 경우는 투기, 큰 돈을 들여서 조금 남기려고 하는 경우는 투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 제가 보기에 그리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공감하고 있는 유일한 기준은 내로남불처럼 남이 하면 투기, 내가 하면 투자 이렇게 좀 구분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와 관련해서 저 월스트리트 풍자가 프레드 슈에드라는 사람이 유명한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이제 저도 명언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는 것은 사랑에 들뜬 10대 소년한테
사랑과 욕망을 구분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그게 네. 사랑이라고 당사자는 생각하겠지만 남들이 보면 치기 어린 욕망일 수 있는 거니까요. 표현은 멋있지만 좀 씁쓸하네요. 씁쓸하죠. 네. 자, 결국 이 도덕적인 기준이나 여론의 잣대가 크게 작용을 한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이 공직자 재산 공개 이게 도입된 이후에 이 부동산으로 낙마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죠. 그렇습니다. 1993년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이제 대통령과 장관까지 재산 공개를 하게 됐는데 뭐 그 당시부터 이미 낙마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박양실 보건사회부 장관이 임명 열흘 만에 위장전입 문제로 낙마했었고요. 또 김대중 정부 당시에는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여성 총리가 될 뻔했던 장상 총리 후보자도 낙마했고요. 네. 또 장대환 총리 후보자도 아들 교육 목적으로 위장 전입을 한 게 드러나서 낙마했는데 이 당시에 이제 당사자가 재밌는 얘기를 했죠. 맹모 삼천지교의 맹모의 마음으로 위장 전입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야당에서 맹모 모욕하지 마라. 네. 이런 얘기를 하는 논란도 벌어졌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 굉장히 많았어요. 대통령 자신이 한 5차례 위장 전입을 했었고 네. 20명이 넘었는데 당시에 가장 큰 논란이 됐던 건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해명이었습니다. 이분이 재미있는 말 했죠. 유명했죠. 네. 자연의 일부인 땅을 사랑한 뿐 투기와는 무관하다. 그 둘의 차이가 있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자, 이번 정부 들어서는 그래서 이 인선 검증 기준으로 7대 기준을 마련했는데 그렇습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그러니까 우선 기존에 있던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불법 자산 증식, 위장 전입, 연구 부정 행위 여기에 대해서 음주운전하고 성 관련 범죄를 추가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세금 탈루라든가 불법 자산 증식, 위장 전입 같은 게 부동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정도로 예. 부동산 투기 의혹이라는 게 고위공직자 낙마의 압도적인 이유입니다. 3가지나 되니까요. 7가지 네네. 가운데서. 워낙 사람이 없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이거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너무 까다로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조금씩 이번 정부에서도 조건들을 늦추고 있습니다. 느슨하게 네.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위장 전입 논란이 벌어지니까 문제가 된 장관급까지 인사청문회 제도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로 이 조건을 늦췄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이후에 유은혜 부총리라든가 조명래 환경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원천 배제에는 해당이 안 됐고요. 불법적 재산 증식이라는 것도 이제 명백히 논란이 되는 게 아니라 공직자로서 불법적으로 그 재산을 증식한 경우에만 배제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조금씩 그 기준이 느슨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최정호 전 후보자 같은 경우도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세 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공직자윤리법 위반은 아니니까 그 정보를 이용하는 거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했는데 국민 정서는 법의 문제가 아니라 실거주자 중심으로 대출을 해주도록 하는 부동산 정책의 어떤 수장인데 다주택자 그렇죠. 뭔가 꾼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어서 되겠느냐 하는 지적들을 했던 거고요. 또 하나 이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이제 물러났잖아요. 30년 만에 첫 주택을 가지게 됐는데 현직에 있으면서 과한 대출 받아서 가진 게 논란이 됐기 때문에 다른 기준 적용하기도 좀 애매하지 않았을까. 그런 점에서 보면 좀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이 낙마 잔혹사로까지 불리는 지금 인사검증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네. 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죠. 네, 저는 2가지 꼭 지적하고 싶은데요. 이번 정부 인사검증 실패를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뭔가 그 자신들한테는 조금 무른 잣대를 들이대는 게 아닌가. 그래서 2030 같은 젊은이들도 이런 이중잣대에 대해서 화를 좀 내고 있거든요. 네. 권력 핵심들이 좀 자성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선진국이라는 게요. 이제 권력과 돈, 명예가 완전히 분화되는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자면 사실은 지금부터라도 공직에서 명예를 추구할 사람, 정치에서 권력을 추구할 사람들은 돈마저 거머쥐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 문화가 돼야 되겠죠. 네, 오늘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 장관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